그 다음에 유럽의 가위에서 나오죠. 이 족쇄찬 리바이어던 이건 대부분 유럽에서 나왔어요. 유럽의 선진국들,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데가 있고 미국도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태동한 거는 옛날에 태동한 건 대부분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족쇄찬 리바이어던 이게 유럽에서 태동한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나오려면 사회의 힘도 강하고 국가의 힘도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사회의 힘이 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의회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대. 옛날 부족 사회에서부터 의회제도라는 게 관행적으로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과 교회의 관료 조직, 이게 더해지면서 그건 이제 국가의 힘이죠. 의회제도와 관료제, 양날의 가위로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당발의 왕과 의회 정치. 프랑스 8, 9세기의 프랑스 카롤링거 왕조 얘기를 해요. 프랑스 의회의 뿌리는, 그러니까 카롤링거 왕조에서 이제 의회 바탕으로 했었는데 그 뿌리가 뭐냐? 이 프랑크족의 조직 방식이 있었대요. 이 프랑크족, 이제 게르만족 중에 하나인데 이 부족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의회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회가 두 개가 있었대요. 족장 그룹끼리만 하는 의회하고 대중들이 참여하는 의회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덜 중요한 문제는 족장들끼리 논의한다. 중요한 현안은 공동체 전체가 토론한다. 그러니까 이 의회가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상법 강의를 하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상법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주식회사에서도 덜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아주 중요한 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의회는 고귀한 태상을 보고 왕을 선택하고 용맹을 보고 사령관을 선택한다. 왕하고 사령관도 의회에서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왕하고 지도자가 없었대요. 평상시에는 의회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대중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전시에만 지도자를 선출했다. 이렇게 의회가 있었던 게 하나의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날이 됐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정교한 구조와 관료제, 이게 이제 국가의 힘을 강화하는 하나의 또 날이 됐다. 가위의 두 날 합치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프랑크족, 프랑스 얘기예요 지금. 프랑크족 초기 역사를 보면은 뭐 그랬대요. 이게 잘 합쳐지지가 않았대. 그래서 이제 프랑크족의 정치적 위계 확립은 쉽지 않았다 해서 나오죠. 클로비스의 왕이에요, 왕. 클로비스 이 사람이 왕인데 전쟁을 하면은 그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전리품 중에 무슨 물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클로비스 왕의 몫이 아니었나 봐. 거기 밑에 부하들 몫이었나 봐요. 그래서 클로비스가 얘기를 했대요. 야, 저 물병 저거 내 몫은 아닌데 내가 저거 꼭 갖고 싶다. 그러니까 요거 너희들 이거 물병 하나 좀 양보를 해라. 그랬대는데 한 놈이 와갖고 물병을 그냥 깨버리고 당신의 몫이 아닌 거는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다. 왕한테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대중들의 힘이 강했다는 거예요. 프랑크족의 관행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로비스는 국가의 힘을, 왕의 힘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힘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게 이제 로마의 행정가를 고용하고 기독교로 개정을 했다. 로마는 이때부터 이미 관료제가 확립이 딱 돼 있었거든.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확립이 딱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라고 했는데 이건 천주교죠. 천주교도 이제 교단이 이렇게 딱 확립이 돼 있잖아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추기경도 있고 이렇게 관료 조직이 확립이 딱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종을 했다. 그리고 자기를 황제라고 칭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나라의 가위가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유럽, 프랑스가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갈 수 있었다. 자, 그다음에 갈라진 왕국. 요거는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드는 거예요. 영국. 자, 영국, 그 보시면은 그 지도, 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사진 찍어갖고 여기다 이제 붙여놨어요. 그때 제가 연필로 맨 밑에 부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죠? 지도 부분. 여기 이제 871년에 엘프레드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웨식스의 왕이 됐대요. 그런데 웨식스 문화를 보면 웨식스에서는 왕이 임명한 고위 관리인 올더만들과 그 부하인 지방 행정관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왕에게 왕관을 씌울 뿐만 아니라 그를 폐위할 수도 있었다. 왕이 자기 행정관들을 임명을 하죠. 그런데 걔네들이 왕한테 왕관을 씌워주고 왕 모가지를 날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회제도, 결집된 사회의 힘이 강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군사적 원정을 떠나거나 조약을 체결할 때도 의원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됐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300 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거 나오지 않나요? 거기 왕이
전투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원로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300명만 데리고 나간다 뭐 이런 거 첫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왕이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지 왜 원로회가 승인 안 해준다고 그랬지? 근데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의회의 동의를 받는 문화가 있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1666년 이후의 상황. 자, 지금 영국에서도 이렇게 의회 제도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왕권을 강화하는 얘기가 좀 나와요. 1960년에 이제 잉글랜드의 노르망군대를 이끌어온 정복자 윌리엄, 여기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죠. 윌리엄이 이제 영국을 정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이 프랑스 앵글로색슨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프랑스의 봉건 제도를 실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봉건 제도라는 거는 왕권을 강화하는 거거든. 왕이 자기 봉토들을 제후들한테 나눠주고, 제후들은 더 하급 제후들한테 봉토를 나눠주고, 그래갖고 아까 소장농들한테 받은 거 단계를 거쳐갖고 왕한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없었던 건데 프랑스에 있던 제도를 갖고 와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윌리엄 시대의 법률 변화 내용. 이것도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엘프레드 시절에,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화가 안 됐을 때, 그때 법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주로 했대요. 근데 윌리엄 법에서는 국가에 대한 벌금 쪽으로 옮겨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도 예를 들어서 폭행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피해자한테 배상도 해줘야 되고 국가에다 벌금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징역을 살 수도 있지만 폭행 정도는 벌금을 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는 배상금 위주로 했었는데 벌금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한이 그만큼 더 강력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10인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시족 사회에서 여기 영국 사회에서는 시족 사회에서 시족 내에서 이제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시대에는 이 사법권도 중앙 집권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10인조가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10명의 남자를 하나 묶어갖고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범죄 행위를 하면 연대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범죄 행위를 하면 다른 놈이 그걸 못하게 하고 하면은 잡아갖고 얘를 신고를 해갖고 얘 혼자만 책임지고 9명은 책임 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데 그게 시족사회에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중앙 집권화돼 있는 사법 체계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 해서 중앙 집권화를 강화를 했다. 그다음에 헨리 2세 제2시절의 법률 변화. 이것도 중앙 집권화 관련된 건데 지역 사회, 그 시민 사회의 그 권한하고 권한 강화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대헌장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에서도 기존에 있던 의회 전통과 중앙 집권의 강화 이렇게 해갖고 두 개의 양날의 가위가 매칭을 하면서 족쇄에 찬 리바이어던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헨리 2세 중앙 집권화 개혁들이 단행되고 1119년 존 왕이 즉위를 했는데 존 왕이 세금을 계속 올렸대요. 세금을 올리면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싫어하죠. 그래갖고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제정을 했다는 거죠. 대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금은 일반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계속 강화가 됐는데 윌리엄 때부터 계속해서 강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서 세금은 의회 동의 안 받으면 못 거둔다. 왕 네 맘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누구도 의미 없는 역무를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강제 노동 안 된다. 세금 못 뺏어가고 일도 못 시킨다. 어떤 자유민도 판결과 국보에 따르지 않고 체포, 구금, 신체에 박탈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회하고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제도도 계속 발전을 했대요. 발전된 사례는 1254년 4월경부터 각 주에서 기사를 2명씩 선출을 했다. 기사를 왕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에서 선출을 했다. 걔네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했다는 것은 사회의 힘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고 그만큼 왕에 대해서 족쇄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만개한 의회, 대헌장과 의회 같은 유럽 전역에 있었다. 그 다음에 팅그에서 알팅그까지 유럽, 회랑 밖의 유럽.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족쇄 찬 리바이어던으로 가는 그 옛날 모습들, 그걸 이제 쭉 봤죠. 유럽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재의 리바이어던으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5세기 이후에 서로마 제국 망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독재 리바이어던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의회는 발달했는데 관료제가 없어갖고 국가가 힘이 없었고, 비잔티움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에서의 관료제는 확립이 돼 있었는데 의회 전통이 없었고 여기 사회의 힘이 없었고
그래서 한쪽 날에 가위가 없어서 뭐 다 그렇게 가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회랑 안으로 나아가기. 여기 다시 영국의 사례로 돌아온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까지 만들었죠. 마그나 카르타까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왕이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명예혁명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1688년 명예혁명이 발발해갖고 왕 대신 의회가 법 집행 기능까지도 가져가게 된 거죠. 사회의 힘이 더 강화됐어요.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그리고 사회의 제도화된 힘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선거권이 확대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가 역량도 강화됐다. 그다음에 다음에 부서할 우리. 그래서 규범의 우리를 타파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아까 족쇄찬 리바이어던 처음에 이제 개요 얘기를 할 때 사회 역량이 강해야 된다. 사회의 힘이 강해야 된다. 국가의 힘도 강해야 된다. 둘이서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범의 우리를 혁파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여성 문제예요.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 여성은 혼인을 하면은 법적인 존재가 없어졌대요. 남자하고 이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여성은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일을 해도 소득을 가질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선물을 받아도 그 남편 소유가 돼버렸대. 결혼하기 전에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라도 결혼하면 그건 남편 소유가 돼버렸대요. 이게 좀 많이 부당하죠. 이건 이제 규범의 우리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타파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57년에 이혼법이 통과가 되고 1870년에 기혼 여성한테 재산법이 제정이 되었다. 기혼 여성 재산법. 기혼 여성도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 1870년이면은 몇 년 전인가요? 이 영국이면 문명사회인데 이런 문명사회에서조차 여자는 재산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투표권 얘기도 나오죠. 투표권도 이제 1918년 30세 이상 여성에게 인정되고 28년에 모든 여성에게 인정이 됐다.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이 된 게 불과 100년 전이네요. 산업혁명의 기원. 자, 요런 족쇄찬 리바이어던 안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커지니까 산업혁명도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내가 기술 개발하면 다 내가 가질 수 있어. 이게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영국에서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이거 자기가 열심히 해봐야 다 뺏겼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술 개발해서 내가 이 기술 갖고 장사 많이 하면 잘하면 다 내가 먹을 수 있어. 이게 확립이 되니까 산업혁명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족쇄찬 리바이어던 안으로 들어가면 사회와 국가가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경제활동의 유인도 커지고 다 같이 살 수 있다. 실장 1000명이에요. 자, 요거는 중국 얘기인데 독재적 리바이어던에 관한 사례예요. 중국 얘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그 진나라 시대 때부터 이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이제 국가가 너무 강하고 사회는 아주 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후에는 공산주의니까 중앙 집권화가 더 강화됐죠. 사회의 힘은 더 없어졌지. 그렇게 가다가 그 등소평 집권 이후에 조금 완화됐죠.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니까요.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중국은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게 저자들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진나라 때부터 뭐 2500년 가량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힘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가기는 어렵다.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가려면은 사회가 결집해갖고 국가하고 대항을 할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250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국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걸 좀 세세하게 좀 볼게요. 배 뒤집기 여기서 보면은 옛날 얘기 나와요.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뭐 그때부터 얘기 나오는데 춘추 시대 유교는 민중의 복리를 매우 중요시했다. 그래서 공자는 백정이 가장 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순자도 얘기를 했는데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가라앉힐 수도 있다. 이랬어요. 이게 백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들 얘기는 아마 이 당시에는 사회가 어떻게 결집된 힘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역량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너무 옛날이라 자료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추측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라앉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법가사상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상항으로 대표되는죠. 법과 사상가는. 법관이 이제 법 만들어 갖고 안 지키는 놈은 그냥 엄한 벌을 줘 갖고 사회를 규율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막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법 안 지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니까. 형벌이 엄청 셌으니까요. 그래서 법과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질서다. 이거는 이제 리바이어던이 해야 될 일이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백성이 약하면 국가는 강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백성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때부터 이렇게 사회를 눌러놓고 국가만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나라가 이제 법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해갖고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사회가 너무 약화됐어요. 근데 중국 하면 또 유교도 되게 지배적인 그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어땠느냐 보면은 그 세 번째 나오죠. 하늘 아래 모든 사람 요 목차 아래 세 번째. 한나라는 육아 사상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사실 독재의 기본적인 신조에 있어서는 공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공자는 그랬대요. 백성은 정사를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의사결정은 왕이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좋은 얘기도 있어요. 먼저 얘기할게요. 정전제의 부침 그리고 재부상 고 목차 아래 세 번째 내용 나오죠. 역대 정부 세 가지 기본 원리는 동일했다. 기본 원리 하나 보시면은 첫째, 황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배자이며 백성은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도 발언권도 가지지 못한다. 왕이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백성은 정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국은. 사회는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둘째 보면 재능 있는 관리가 국가를 운영한다. 왕이 똑똑한 놈 데려다가 알아서 잘한다 이거야. 백성은 지배를 받을 뿐이지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황제는 백성의 복리를 염려하고 도덕적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왕이 똑똑한 놈 데리고 도덕적으로 알아서 잘해라. 어쨌든 법과 사상이든 육아 사상이든 이 독재적인 기반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법과 사상이 좀 강하긴 했죠. 거기 위에 보시면은 중국의 역사는 상황의 법과 사상과 공자의 육아 사상 사이에 어느 지점을 오가는 진동을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집권하기 전까지 진나라 때부터 2500년 가량을 법과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고 육아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가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었어요. 계속 국가가 알아서만 하는 거야. 법과 사상은 이제 법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국가의 인력도 많아야 되겠죠. 국가의 인력을 많으려면 공무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육아 사상은 백성들을 좀 풀어주긴 해요. 백성들을 풀어주긴 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못 걷잖아. 백성들을 좀 풀어줬으니까. 그러면은 국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가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적은 없었다. 한 번도. 2500년이 넘게. 왕이 똑똑한 놈 데리고 알아서 잘하는 체제였다. 의존적 사회에서 나오죠. 독재의 결정적 특징은 사회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단을 주지 않고 사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진나라 때부터 이 사회가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걸 철저하게 배제했기 때문에 족쇄찬 리바이어던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끔 반란은 있었죠. 무슨 난 해가지고 가끔 반란이 있었지만 그 반란이라는 거는 항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 뭐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거고 상시적으로 사회가 국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는 중국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우선 국민의 대표기관이 있어야 돼요. 의회 같은 게 있어갖고 상시적으로 이 의회를 통해서 국가 의사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전달이 돼야 돼. 그리고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언론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아니면 청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반란 이런 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중국 경제의 부침에서 나오죠. 방금 했던 얘기예요. 네 번째 걸 좀 볼게요. 자, 중국 경제가 독재적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 뭐 이걸 좀 보시죠. 뭐 중국 그 사회는 계속적으로 독재적 사회였으니까 독재적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드는 거죠. 첫 번째로 국가의 자의적인 행동 탓에 재산권이 매우 불안정했다. 재산권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투자의 유인이 없었어요. 내가 투자를 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도 국가에서 그 재산권을 재산권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뺏어가 버려, 국가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소개를 해놨어요. 명나라 때 이제 소금 거래 예를 들어놨는데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였나 봐요. 그런데 소금 거래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누구 하나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게 아니라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을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옵션을 걸었대요. 국가의 곡물을 해안 지방까지 운송을 해주면, 그러면 해안 지방 부근에서, 거기서는 뭐 옛날 같으면 소금이라고 하면 다 천일염이니까 해안 거기에서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운반을 해주면, 그러면 운반을 해줬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대. 그러면 그 증명서를 갖고 소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라는 거는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하나의 재산권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놈한테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줘버렸대. 그러면은 그때 그 곡물을 운반해줘 갖고 받았던 증명서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재산권이 그냥 박탈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물 운반 안 하는 거지. 그 일종의 투자잖아요. 소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투자인데, 그런 투자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산권 보호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할 요인이 없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사회 최창 상층부도, 뭐 왕이나 귀족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 활동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갖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 상업 활동이 일어나 갖고 걔네들이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다. 이런 게 그 지배층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대요. 소금 거래하고 벼농사만 지어갖고 경제가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1870년 영국 회사에서 자딘 메디슨사, 여기에서 중국 최초의 철도를 건설했대요. 근데 그 철도를 건설한 걸 보고 국가에서 그걸 사들여갖고 그냥 폭파해버렸대. 기술적인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배층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할 것 같아. 우리는 말 타고 다니는데 소 타고 다니고. 그럼 뭔가 위협적이잖아. 백성들이 저거 갖고 무슨 짓을 할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태도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현대적인 경제제도와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발전하려면 우선 법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줄지 이게 정비가 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가고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법체계는 우선 민법에 재산법이 없었대요.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그다음에 가족법이거든요. 근데 물권법, 채권법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더 훨씬 많이 적용돼. 가족법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 상속, 순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하는 건데, 대부분 적용되는 건 재산법이거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야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없었대요. 중국에는 그런 게 없었대. 그리고 도량형도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량형.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부피의 단위인 부가 지역에 따라서 176제곱센치이기도 하고 1800제곱센치이기도 하고, 한 부에 관해서 거래를 했는데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런 이유로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가 좀 어려웠다. 이 시대에 이제 유럽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유럽하고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근데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청나라 때까지 얘기죠. 진시황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이때는 공자의 사상과 상황의 법과 사상, 이게 부침을 겪긴 했는데 어쨌든 독재 시스템이었다. 국가가 백성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다가 1949년에 이제 마오쩌둥이 집권을 하죠. 공산당 세상이 됐어요. 상황의 법과 사상과 공자의 도덕적 가르침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대체가 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시대가 이제 바뀌었느냐?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이 상황, 공자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 이거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왕들이, 황제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갖고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제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의 명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 이렇게 명의 주체가 달라졌을 뿐이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재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중앙 집권적인 거 똑같고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상업하고 기술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도 그렇죠. 공산주의도 상업과 기술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리고 이제 1978년 얘기가 나오죠. 등소평이 집권한 이유. 이때는 뭐가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마오쩌둥하고 그다음에 스탈린 이 시대보다는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항의 법과 사상이 공자의 육아 사상, 이거 부침을 거꼈다 그랬잖아요. 상항의 법과 사상이 공자의 사상으로 바뀐 거, 그거랑 조금 비슷할 뿐이다. 등소평,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육아가 득세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등소평 시대에도 사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건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중앙집권, 독재적인 시스템인 거는 똑같았거든. 여기 얘기를 좀 자세하게 쳐놨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좀 화랑을 맞았다. 이 얘기를 사례를 좀 몇 개 들고 있어요. 두 번째 네모 보시면은 1986년에 원저우 시험구에 의해서 나오죠. 그래서 민간 부분에다가 생산을 의뢰를 했더니 민간 부분의 산업 생산이 전체 생산의 41%를 차지했대. 이 원저우에서는. 근데 그 전에는 민간 부분의 생산은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41배가 늘어난 거예요. 점유율이.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부 도입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제 막 이뤘죠. 그래서 연 8.5%의 성장을 이뤄갖고 지금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는 분명히 있다. 사회가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재적 성장의 한계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까 독재적 성장의 한계 우리가 봤었잖아요. 소금 거래 얘기도 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게 요즘 세상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2004년 베이징 시우슈이 시장 폐쇄 사건. 소금 거래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시우슈이라고 해서 시장이 있었대요. 야외 시장인데 되게 번화했대. 그래서 2004년에 하루의 거래량이 1,2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 공산당 측에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시장 상인들 이 건물 안으로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지은 사람은 이제 그 공산당 간부하고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죠. 야외 시장이라 그냥 야외에서 시장 잘하고 있는데 건물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임대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 내는 걸로 시장 상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동상당으로부터 독점권을 받은 그 건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그 경제적 효과를 다 가져가는 거죠. 아까 소금 거래하고 다를 바가 없죠. 증명서 받은 게 독점권을 누구한테 줌으로써 다 효용이 없어지는 그거랑 이거랑 지금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독재적 성장,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옛날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네 번째 보시면 중국에서 역사의 종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역사의 종언은 요 자료 맨 앞에 나오죠. 어떤 미래학자가 예상을 했던 거죠. 세상 모든 국가는 다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종착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럼 중국도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끝은 갈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저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의 2500년 동안 회랑에서 떨어져 독재의 길을 걸어온 여정을 고려하면 그런 일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사회가 결집된 힘을 보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25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 사회는. 그러면 중국이 자유 없이도 경제에서 활기찬 혁신을 계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계속 되려면은 우선 재산권 보호도 돼야 되겠지만 혁신이 있어야 되거든. 혁신. 근데 혁신은 자유 없는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은 산업 발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놨죠.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구소련에서도 배출이 된 적이 있거든. 그리고 북한에서도 뭐 미사일 만들고 뭐 성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을 해줌으로써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보상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냥 살려주는 거였지. 하지만 그거는 되게 좁은 영역에서 한정된 성과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시키는 것만, 그것만. 근데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스스로 혁신을 하잖아. 저번에 들었던 얘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 회사 만들어갖고 지금 스페이스X의 성과가 나사보다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민간 기업에서. 그런 혁신을 이뤄내는 거는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 특성의 자유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